26회 1과목 문제 1번 오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존 발생기는 오존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존은 O3로 이루어진 기체죠. 기체인데 가장 큰 특징은 산화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다. 이 산화력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존 O3의 기능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맛, 색도를 제거합니다. 다 이 기능들은 산화력에 의해서 생기는 기능들입니다. 맛과 색도를 제거를 합니다. 산화 분해해서. 또한 응집 효과를 개선합니다. 응집 효과 개선. 왜냐면 오존으로 이제 전처리 물질들을 다 산화 분해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 효과를 개선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소독합니다. 마찬가지로 산화로 이제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소독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유기염소 화합물을 제거합니다. 유기염소 화합물 제거. 그래서 염소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TAHM 같이 그 유기염소 화합물이 생성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오존 같은 경우에는 산화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맛과 색도를 제거하고 응집 효과를 개선하고 원수 소독하고 유기염소 화합물까지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오존 발생기는 발생 효율이 높고 내구성과 안전성이 충분해야 됩니다. 왜 내구성하고 안정성이 좋아야 되냐면 산화력이 커서. 이 산화력 때문입니다. 오존은 산화력입니다. 용량, 대수, 주입 계통의 구성은 제거 대상 물질에 따른 오존 소모 특성과 수온을 고려하여 주입량은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입상 활성탄 재생 시기. 답은 파과 시간입니다. 파과 시간. 이 파과 시간이 뭐냐면 활성탄의 흡착 능력, 이제 기능을 상실하는데 시간. 따라서 이게 파가 시간이 곧 교체 시간입니다. 활성탄 교체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가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파가 시간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하는 거죠.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흡착 전에, 그러니까 활성탄 공정 들어가기 전에 흡착 전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물질 제거. 두 번째로는 고도 처리를 선행합니다. 고도 처리 선행. 이 고도 처리가 뭐냐면 다 똑같아요. 이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오존이나 뭐 이런 걸 쓰잖아요. 이게 고도 처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활성탄 층 두께 높이는 겁니다. 활성탄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오래 쓰겠죠. 네 번째, 생물 활성탄을 씁니다. 그래서 파가 시간 늘리는 방법엔 지금 원리는 똑같아요. 이 전에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고 물질 제거. 그래서 이물질 제거하고 고도 처리를 선행하고 양을 늘립니다. 활성탄의 양을 활성탄 두께를 높이고. 생물 활성탄은 뭐냐면 활성탄 내에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찌꺼기가 끼는 거를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연시켜 줍니다. 그 사용 시간을. 왜냐? 활성탄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이 그 나쁜 물질들, 활성탄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을 생분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3번.
계산 문제인데 보면 염소 저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액화 염소량입니다. 액화 염소. 지금 보면 추가해야 하는 물량이 3,000톤이죠. 3,000m 세제곱 per day. 그리고 염소 요구량이 6mg per 리터. 이 mg per 리터가 ppm입니다. 6 ppm. 그리고 잔류 염소량은 지금 위에 나왔듯이 3mg per 리터, 즉 3 ppm. 추가해야 되는 염소양 계산하는 게 뭐냐면 염소 주입량은 CL 염소 요구량 플러스 CL 잔류 염소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램으로 바꾸면 하루에 3,000톤이 들어오죠. 곱하기 6g per 미터 세제곱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면 이게가 미터 세제곱으로 바뀝니다. 또한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면 미리가 사라집니다. 미리의 의미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집니다. 6g per 미터 세제곱. 이게 계산되면 18kg per day. 18,000g인데 10의 3승이 K이기 때문에 키로이기 때문에 18kg per day 요구량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필요한 양.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3,000톤 곱하기 3g per 미터 세제곱을 해주면 9kg per day. 따라서 CL 주입량은 18kg per day 플러스 9kg per day가 되겠습니다. 이걸 더하면 27kg per day. 그러니까 하루에 27kg의 염소를 더 주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또 액화 염소량, 그러니까 법정이 중요한데 법정 염소 저장량은 1일 염소 사용량 곱하기 11분. 그러니까 10일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27kg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확보해야 될 염소량은 270kg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염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염소 관련된 살균력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살균력 비교. 우리가 아는 O3와 이제 그리고 차염소산과 차염소산 이온 그리고 클로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크냐면 O3, 그 다음에 차염소산 이온, 클로라민 순입니다. 이 클로라민이 어떻게 생성되는, 이게 뭐냐면 차염소산이 암모니아성과 만나면 이 암모니아가 우리 소변이나 이렇게 나쁜 물질들이잖아요. 이게 만나면 H2O와 NH2 그리고 Cl 그리고 NaCl2 NaCl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클로라민입니다. 하나 있기 때문에 모노, 두 개 있기 때문에 디, 세 개 있기 때문에 트리. 클로라민. 클로라민에서 그러면 여기 H가 없는 거죠? NCl3 이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 이것을 합쳐서 그냥 클로라민이라고 표기합니다.
이 차의 염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Cl2라는 액화 염소가 이제 물과 만나게 되면 HOCl과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차염수산입니다. 이 차염수산이 분해가 살짝 되는 거예요. H 플러스랑 OCl 마이너스로. 그래서 얘가 더 많아지면 얘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O3 오존, 차염수산, 차염수산 이온, 클로라민 이 순으로 살균력이 있는데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살균력 증가. pH가 낮을수록 높습니다. 왜냐하면 pH가 낮다는 거는 수소이온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차염수산이 OCl로 분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염수산이 많기 때문에 pH가 낮을수록 살균력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건 뭐랑 관련된 거냐면 활동량입니다. 활동량. 활동성. 그러니까 수온의 이제 액체가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균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적을수록. 왜 그러냐면 클로라민을 줄일 수 있어요. 클로라민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똑같이 차염수산이 증가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클로라민이 줄어드는 방향, 아모니아성 질소가 없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류 농도가 낮을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염수산이 분해가 바뀌지 않는 쪽 방향이 살균력이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 pH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암모니아 질소가 낮을수록, 조류 농도가 낮을수록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소독능 CT 값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 4. 소독능이란 CT는 계산값, 잔류 소독제 농도 미리그램 퍼 리터 곱하기 접촉 시간 미닛 곱하기 장폭 환산 계수. 이게 CT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미생물을 목표만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염소 농도와 접촉 시간의 곱.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능이란 잔류 소독제 곱하기 접촉 시간 곱하기 장폭 환산 계수입니다. 그 CT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잔류 소독제 농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거겠죠. 잔류 소독제 농도 증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촉 시간 증가. 여기 요거 접촉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 접촉하는 수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길이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동안 저류되는 길이를 이만큼 하면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유속을 낮춥니다. 유속을 낮추면 그만큼 오래 걸리게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지 수위를 높입니다. 정수지가 뭐냐면 염소 처리한 물이 이렇게 잠시 동안 가둬지는 건데 이 가둬지면서 이동안 얘네들이 접촉하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이 수위를 몇 가지였던 걸 몇 가지 늘리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지 수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온을 올립니다.
수온을 올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수온의 활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접촉을 많이 하겠죠. 네 번째는 장폭비를 늘립니다. 이 장폭비가 뭐냐면 이렇게 수로가 있으면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랑 요 길이 가로 길이, 이 비가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지금 네 가지만 썼는데 이거를 말을 좀 잘하면 5가지가 나옵니다. 뭐 여기서 정수지 수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5번. 침전 그리고 효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침전 효율. 1번 5가지 방안.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 원리랑 방법을 각각 쓰세요. 5가지 써야겠죠? 우선 침전 효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침전 효율 공식은 E는 유량 분의 바닥 면적 곱하기 침강 속도입니다. 유량 바닥 면적. 그러면 침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침강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유량을 감소시키거나 바닥 면적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침강 속도 관련 구하는 식은 스토크 식이라고 하는데 VS는 18분의 점성 그리고 물 점성 개수를 하고 곱하기 D제곱 밀도, 물체에 대한 밀도, 물 밀도 그리고 곱하기 중력가 속도입니다. 18 곱하기 물 점성 개수, 보통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S, 그리고 D제곱, 이것도 센티미터 제곱으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로우 S, 로우 W, 얘가 밀도, 물 밀도, 얘는 거기다가 이제 중력가 속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전 효율에 많이 나오는 건데 표면 부하율이라는 게 있어요. 표면 부하율, 이것은 뭐냐면 입자가 100% 침전한다면 필요한 침전 속도, 이게 몇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표면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는 빨리 침전돼야 된다는 의미고, 낮다는 의미는 천천히 침전돼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부하율은 표면적 분의 유량입니다. 저 위에랑 다르죠? 따라서 5가지 방안, 첫 번째는 유량을 낮춘다. 이거는 곧 유속을 낮춘다. 두 번째, 바닥 면적을 높인다. 그러면 효율이 올라가고 표면 부하율도 낮아집니다. 세 번째,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응집을 잘 시켜줍니다. 이거 두 개는 뭐냐면 스토크 방식 그 VS에서 18 물 점성 개수 곱하기 D제곱 밀도 빼기 물 밀도 곱하기 G에서 이 D 값을 올리는 거예요. 응집을 잘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이 D가 높아지죠. 직경이. 그러면 속도는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응집이 잘 되겠죠. 서로 잘 부딪히니까.
그러면 이게 놀라가서 침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형상을 장방형으로 한다. 그러니까 길이가 폭보다 더 길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처럼. 이렇게 만들면 수류가 균등해지고 정체부가 없고 부하 변동에 잘 적응합니다. 이렇게 5가지 방안하고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유량, 유속을 낮추기 위해서 다수의 침전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던 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속도가 뚝 떨어지겠죠. 유량이 떨어지겠죠. 유량. 그리고 바닥 면적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경사판처럼 바닥면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더 넓어지죠. 이것보다 넓어지죠. 그리고 응집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응집 테스트를 해서 적정한 약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가 높다는 건 곧 여름철에 응집이 더 잘 됩니다. 형상을 이제 장방형, 이건 뭐냐면 정수장 침전지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 6번 탁도 노출. 문제 6번을 보면 탁도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4가지. 그러면 원인 물질. 첫 번째로는 토사류와 같은 순수한 무기물질. 토사류와 순수한 무기물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연 유기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장 폐수나 이제 가정 하수에서 유입되는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입니다. 공장 폐수 및 가정 하수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질. 네 번째로는 유기물질로 인해 생성된 이제 박테리아와 미생물 조류. 유기물질로 인해 생성된 박테리아와 미생물 조류. 그러니까 다 무기물이나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무기물이냐? 순수한 토사류, 흙에서 나오는 순수한 무기물질, 천연 유기물. 그리고 이거는 공장 폐수 가정하수니까 인위로 만들어진 유기물질. 그리고 자연상 유기물질로 인해서 생긴 박테리아와 미생물 조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인. 탁질, 누출, 원인 3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머드볼이라는 게 있어요. 머드볼. 이게 뭐냐면 찌꺼기, 여과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찌꺼기가 서로 붙고 막 찐득찐득해지고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코딱지처럼 생깁니다. 이게 머드볼인데 이거를 생성하게 되면 그 부분 폐쇄가 일어납니다. 이쪽으로는 물이 못 통과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말을 좋게 얘기하면 현탁 물질이 여층 표면에
억류되어 머드볼 형성. 따라서 이게 여층 부분 폐쇄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부분 폐쇄가 일어나면 어느 쪽은 대기압보다 작은 압력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대기압보다 작은 압력 발생. 이게 곧 에어바인딩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에어바인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브레이크 뚜루라고, 그 탁질 누출 현상인데, 이 에어 바인딩으로 인해서 통로가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길이 그냥 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통로가 생겨서 거기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파이핑 현상인데, 파이프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파이핑 현상. 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과 유속이 높아지고 플록이 파괴가 되고 여과수와 섞여서 이게 탁질 누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제 탁질 누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AL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탁질에 대한 응집제량의 비.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이 응집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ALT 이게 높다는 건 응집제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 응집제가 많이 들어간 것은 곧 플록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탁질 강도가 이제 약해지죠. 대책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역세척을 충분히 한다. 저게 결국에는 잘 세척을 안 해줘서 그래요. 이 찌꺼기들이 제대로 이렇게 역세척을 제대로 해주고 표면 세척도 해주고 이러면 없어진 건데, 그거 제대로 안 해줘서 저게 오래 누적되면서 생기는 머드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집제를 적정히 사용합니다. 응집제량을 적절히 사용.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량을 조절합니다. 유량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 또 깨지고 통과하게 되죠. 이렇게 대체까지 다 했습니다. 문제 7번. 여과지 역세척에 대한 문제인데, 물음 1. 역세척 시기 불충분한 경우, 불충분시 현상 5가지 보면, 첫 번째로는 그 머드볼이 생겨요. 좀 전에 아까 봤죠? 머드볼 생김. 그리고 이것이 곧 여층을 균열시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층 표면 불균일하죠. 이게 다 이루어지면서 네 번째, 여과 지속시간 단축을 시키고 여과 수질에서 악화됩니다. 이 머드볼이
그 다음에 에어 바인드가 생기고 에어 바인딩, 그리고 파이핑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 여기서 그 브레이크 탁칠 누출 현상, 에어 바인딩이 생기면서 이제 여층이 균열이 생기고 표면도 불균일해지고, 여기 불균일이 여기다 영향을 주고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균열한 게 파이핑 현상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과 지구성이 짧아지고 탁칠 누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과 수질의 악화를 주는 원리입니다. 세척 방식 4가지. 보통 세척 방식에는 물 세척이 있어요. 첫 번째 물 세척, 그리고 두 번째 물 베이스 해놓고 표면 세척, 그리고 똑같이 물 베이스에 공기 세척, 네 번째 다 하는 겁니다. 물 베이스, 공기, 표면, 이 4가지인데, 물 역세척은 말 그대로 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물에 의해서 씻겨지고 이 물은 더러운 물들은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표면 세척은 뭐냐면 이렇게 물을 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 물로 고압으로 이렇게 물을 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표면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 세척도 이루어지고, 공기 세척은 물과 동시에 이제 공기방울을 넣어줘요. 그럼 이 공기의 미세 진동으로 인해서 그 틈새 있는 찌든 찌꺼기들이 같이 딸려서 이렇게 나갑니다. 공기 표면, 이건 다 해준 겁니다. 표면으로 세척도 하고, 그리고 공기로도 해주고 물로도 해주고, 그 내용입니다. 물음 3. 세척 효과의 판정. 첫 번째로는 그 전후, 역세척 전후 육안으로 여층 상태 확인.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이게 역세척을 하기 전과 한 후가. 뭐 그거로도 안 되면 역세척 배출수 있죠. 아까 이렇게 하면서 물이 나갔잖아요. 배출수, 예, 탁도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 그러면 점점 탁도가 낮아지겠죠. 아, 역세척이 이 정도 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척 전, 후, 예, 여층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억류, 탁질 정도를 어느 정도 하는지 분석합니다. 이거는 이만큼의 여층에서 요만큼을 이제 갖고 가서 샘플을 해보고 역세척 후에도 다시 또 떼가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문제 7번까지 마치겠습니다.